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청 영상 협동학습의 모든 것 준비했습니다. 협동학습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모형까지 모두 정리를 하고 보니 분량이 50분가량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1, 2편으로 나누어 나갑니다. 오늘은 첫 시간 협동학습 기본이론과 모형 3가지예요. 이번 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협동학습 기본이론입니다. 협동학습은 모형보다도 기본 원리가 시험에 더 자주 나왔습니다. 특히 저는 협동학습 원리와 촉진 방안이 시험 문제 내기에 가장 좋고 유력하지 않은가 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죠. 게다가 올해 임고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 수업을 협동학습에 적용한 예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김 선생님의 블로그 기반 자율적 협동학습 온라인 수업입니다. 학년은 5, 6학년 이상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입니다. 협동학습은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가 참 많다. 협동학습의 원리 중에 하나가 대면적 상호작용인데 직접 만날 수 없는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협동학습을 할 수 있을지가 요즘 나의 고민이었다. 정보교육에 관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바로 블로그 기반 협동학습을 하는 거다. 그리고 모형 중에서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자율적 협동학습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정보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각자 블로그를 개설했다. 그리고 사회시간에 코로나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탐구해보자고 제안했다. 먼저 화상회의를 통해 학생들은 코로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궁금한지 학급 차원의 토의 시간을 가졌다. 화면이 거의 안 나오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화상회의가 어려운 학생은 채팅으로 참여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내용을 내가 화면상에서 필기했고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다룰 소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소주제를 선택하고 소주제별 집단을 구성했다. 한 모둠은 코로나 발생 원인을 주제로 했고 또 다른 모둠은 각국의 코로나 발생 현황을 선택했다. 나는 학급 토론 내용을 학급 블로그에 올리고 각 소집단으로 나뉜 아이들은 자기 블로그에 자신이 선정한 소주제를 게시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한 소주제 중에서도 탐구하고 싶은 미니 주제의 내용을 각자 블로그에 적어보도록 했다. 각국의 코로나 발생 현황 주제 모둠인 현수는 영어문화권의 코로나 발생,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30%가 미국에서 발생한 원인이 가장 궁금하다고 적었다. 모둠원들이 다른 친구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며 친구의 아이디어를 정교화하도록 도왔다. 모둠원의 도움을 받아 현수는 코로나 확산을 부추긴 미국의 문화적 특성을 미니 주제로 선정했다. 학생들은 각자 한 주 동안 자기 블로그에 자기가 정한 미니 주제에 대한 조사 내용, 알게 된 점, 시사점을 적으며 모둠 내 발표 준비를 했다. 일주일 후 줌으로 모둠 회의와 학급 전체 회의를 오가며 모둠 내 발표를 하고 학급 전체 토론을 위한 모둠별 발표 준비를 했다. 줌으로 모둠 회의와 전체 회의를 오갈 때 아쉬운 점은 내가 교실에서 모든 모둠을 바라보듯 각 모둠의 화상회의를 보기 어렵다는 거다. 아무튼 학생들은 모둠별로 토의한 내용을 모둠 토의라는 말머리를 붙여 자기 블로그에 정리했다. 아이들은 구글 드라이브 등을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모둠장이 학급 블로그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화상 토의를 통해 학급 전체 발표를 했다. 학생들은 코로나의 원인, 확진자 현황과 문화의 관계, 경제적 영향, 전문가의 미래 예상별로 나뉘어진 모둠별 발표를 듣고 코로나로 인해 생긴 국제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을 하고 나서는 블로그에 게시된 개별 게시글과 모둠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평가, 학생들의 모둠평가, 학급 전체 토론과 모둠별 발표 내용,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오늘의 이야기는 블로그 기반 자율적 협동학습이 초등학생의 정보윤리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의 사례에 제가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상황을 추가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협동학습의 기본 이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협동학습은 소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의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협동하는 학습 방식을 말하죠. 협동학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협동을 위한 집단 구성은 이질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특성이 있는 구성원으로 구성된 이질 집단으로서 예를 들면 수행 능력이 상, 중, 하로 다른 학생들이 같은 소집단이 되는 거죠. 둘째, 긍정적 상호 의존성.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 모두의 성취에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노력하게 되고요. 셋째, 개별 책무성. 예외 없이 모든 구성원의 성과가 중요해서 각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지도력 공유. 능력이 뛰어난 학생의 독점이 아니라 집단이 리더십을 공유하고요. 다섯째, 교사의 적극적 개입. 소집단 활동 시 교사의 학생 관찰, 시의적절한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개인 및 집단의 점수 반영. 이건 모형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로 인해 전통적 소집단 활동에 비해 무임승차 효과나 봉 효과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협동학습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협동학습의 원리입니다. 지문을 주고 문제 상황에서 필요한 협동학습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수업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촉진 방안을 논술해서 쓰라고 하기가 좋겠죠. 첫 번째 원리, 긍정적 상호 의존성입니다. 집단의 성공을 위해 다 같이 잘해야 하니 집단 목표를 제시하거나 과제를 분담하거나 집단 보상을 하면 긍정적 상호 의존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 개별 책무성. 집단의 성공에 대한 책임이 각자에게 있도록 해야 협동이 잘 되죠. 그래서 그 방안으로는요, 과제 역할을 분담하고 개인 향상 점수와 집단 점수 모두를 활용하여 집단 보상을 병행하면 좋겠죠. 초등에서 17학년도에 스테드가 출제된 이유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겠죠. 세 번째 원리, 대면적 상호작용입니다. 협동을 하려면 구성원 간 물리적, 심리적 밀접성이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대면 가능한 좌석 배치를 하고 상호작용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도울 것이냐를 제가 출제자라면 논술이나 면접에서 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원리, 사회적 기술입니다. 배려, 존중하며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협동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교사는 경청하기, 의견 돌아가며 말하기, 라운드 로빈이라고도 합니다. 칭찬하기, 또래 점검 등의 사회적 기술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협동학습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대요. 수행 능력이 낮은 학생은 우수 학생을 관찰, 모방하면서 배우고 또 또래 선생님에게 직접 쉬운 말로 배우게 되죠. 수행 능력이 높은 학생은 수행 능력이 낮은 학생을 가르쳐주며 자신의 지식을 정교화합니다. 고등 정신 능력도 증진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 비판력, 분석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조절 능력 등을 키울 수 있고요. 학습 동기를 촉진할 수 있죠. 수행 능력이 낮은 학생도 집단에 기여하며 자기 효능감이 증진되고 수행 능력이 높은 학생도 동료 교수 과정에서 기여하는 데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자율적 협동학습 같은 모델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호기심이 있는 주제를 직접 선택하니 더 학습 동기가 자극되겠죠. 자기결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사회적 기능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동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집단 내에서 잘못 이해된 내용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학습보다 집단 응집성이 우선될 수가 있죠. 너무 친밀해서 공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협동 이전에 수행 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모멸감, 수치심이 초래될 수 있고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행 능력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간의 장악력이 극대화되어서 수행 능력이 낮은 학생은 상호작용에 소극적이 되어 성취도 낮아질 수가 있죠.
무인 승차 효과도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의 답을 베껴서 다 같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봉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같이 누리니 의욕이 안 생겨서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봉 효과입니다. 링겔만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집단이 커질수록 구성원 개인의 책임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해요. 흔히 나 하나쯤이야 하는 현상이요. 이건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줄다리기 하는 인원을 늘려가며 실험했을 때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힘을 주는 정도가 한 사람당 줄어들어서 링겔만 효과라고 이름을 붙인 거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협동학습 모형을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먼저 3개만 알아볼 거예요. 제가 협동학습 모형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봤어요. 첫 번째, 공동수행 자체에 의의가 있는 모형. 두 번째, 전문가가 있는 모형. 세 번째, 팀 단위의 협동이 필요한 모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협동학습의 가장 기본이자 공동수행 자체에 의의가 있는 모형으로 GI 모형이라고도 불리는 집단탐구 모형, 코옵 모형이라고도 불리는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 LT 모형이라고도 불리는 함께 학습하기 모형을 알아봅니다. 이 중에서는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이 2002-2010 학년도 중등 기출이었고 3개 중에 그나마 가장 정교해서 유력하죠. 그러면 GI, 집단 탐구 모형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집단 탐구 모형은 협동학습 모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개방적이고 비정교화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키워드는 집단 프로젝트 수행입니다. 과제 선정, 학습 계획, 집단 조직, 과제 분담, 집단 보고까지 모두 학생들의 자발적 협동과 논의로 진행되고 절차까지 일반적인 프로젝트 학습 과정과 유사해요. 프로젝트 학습에 개별 역할 분담이 좀 더 가미되었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교사가 탐구 주제를 제시하면 학생이 질문하며 하위 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을 조직해서 탐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역할 분담을 한 뒤 소집단별로 탐구활동, 토론을 진행하고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소집단별 발표를 준비해서 전체 학급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평가하죠. 바로 다음에 나올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과는 절차나 자율성을 중시하는 특성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나 전체 앞에서 발표를 하기는 하지만 집단 탐구 모형에서는 소집단의 수행 완료에 그친다는 점에서 소집단 발표 후 전체 토론 등 학급 전체의 해결 목표가 있는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과 조금 다릅니다. 다음으로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을 알아볼게요.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은 GI 모형의 보완을 위해 개발된 모형이에요. 다른 모둠과 협동하여 학급 전체의 과제 해결이 목표라는 점에서 모둠별 협동 이후에 협동이 또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전체 학급 단위의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협동을 위한 협동학습 모형이라고도 하죠. 키워드는 학급 전체의 협동을 위한 협동, 토의 토론, 학습 동기 고취. 절차는 전체적으로 GI와 비슷하나 모둠 간 토론, 학급 전체 토론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수업 사례들에 따라서는 학급 전체 토론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학급 전체에 해결되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탐구 주제가 제시되어 어떤 책에서는 교사가 한다고 되어 있고 어디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제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학급 차원의 토론을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소주제를 선정합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소주제를 스스로 선택해서 소주제별 소집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모둠 내 토의를 통해 소주제를 정교화해요. 소주제를 다시 미니 주제로 나뉘어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분업합니다. 이야기에서는 각자 블로그에 하고 싶은 미니 주제를 쓰면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서 정교화를 도왔죠. 그 다음에는 각자 자기 주제에 대해 개별 학습을 하면서 모둠 내 발표 준비를 합니다. 모둠 내 발표를 하면서 내용을 공유하고 학급 전체 토론을 위한 모둠별 발표를 준비합니다.
모든별 학급 발표 이후에 교실 전체 토의,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평가와 반성인데 이때는 다면 평가가 이루어져요. 개별 미니주제 평가, 학생 간 모든 발표 평가, 교사의 소주제 및 모든별 보고서 평가 등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의 학생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의 효과는요. 자율성으로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호기심이 충족되고 자기가 선택한 걸 마스터하는 과정에서 과제 숙달도 가능하죠. 그래서 숙달 목표 추구가 가능합니다. 모둠 내 상호작용, 모둠 간 상호작용도 활발하고요. 고차적 인지 능력, 자료 수집, 분석 등 고급 사고력이 키워집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나 자기 결정성 등 학습 결정 능력이 신장되고요. 동료 교수 능력도 신장될 수 있죠. 사회적 기능도 당연히 발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모형은 함께 학습 모형입니다. LT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함께 하고 점수도 함께 받고 하는 모형이에요. 같이 한 결과물 하나에 대해 점수를 똑같이 받기 때문에 다른 학생의 성취 정도가 내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죠. 하나의 집단 학습 결과로 집단 보상을 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효과나 봉 효과가 다른 협동학습 모형에 비해 클 수 있어요. 이 모형은 논술 문제를 만들자면 안 좋은 수업 사례의 예로 제시문 만들기가 좋겠네요. 키워드는 집단적 과제 수행 후 집단 보상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6에서 10인 정도의 집단을 구성해요. 집단별 과제를 부여하고 개별적 시험이나 보고서 제출 등을 실시해요. 그리고 평가는 시험을 봤다면 집단별 평균 점수를 개인 점수로 주거나 보고서로 제출을 했다면 함께 만든 보고서로 점수를 공통적으로 주죠. 보너스 단계가 있을 때도 있어요. 집단 평균 외에 모든 구성원이 정해진 수준 이상의 점수에 도달했을 때는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협동학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협동학습의 기본이론과 공동수행 자체에 의의가 있는 협동학습 모형 3가지를 배워봤어요.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는 웹 기반 협동학습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든별 협동학습 과정을 교사가 한눈에 조망할 수 없다던가 기술적인 문제로 화상 참여가 어려울 때 채팅으로 하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점 등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이야기 사례로 봤을 때 장점은 아무래도 웹상의 학습 활동이 블로그 기록이나 화상회의 녹화 등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논술이나 면접에서 나오기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원이 있으시면 꼭 의논해보세요. 없으면 혼자라도 꼭 생각해보기. 다음 시간은 체육 수업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야구를 직소 모형 1, 2, 3, 4와 팀 단위의 협동학습 모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더운 날씨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